전화에서도 이렇게 경영 같습니다. 그 원장님 비롯해서 그분 비롯해서 어르신들, 지난해 대선들 오셔가지고 공감받아서 좋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어제까지 서울에 비가 엄청 왔었는데요. 지금도 비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침 하늘이 좀 맑아 보이길래 가자 구역으로 운전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더니 비도 그치고 하늘이 맑아가지고요. 여기 정말 잘했다 이런 흐뭇한 마음입니다. 제 발표에 대해서 또 이세영 교수님이 또 과분한 의미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어깨가 갑자기 좀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그 진보경제를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여기서 태어났고 중학교까지 나왔고 제 어르신들이 10여 년 전까지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자주 와서 경험한 이 정도만 알지 이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진보경제의 어제 오늘 내일 말씀해달라고 그러면 저게 정말 어려운 과제인데 일단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준비가 되면 연말 정도에 진보경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한국 경제 자세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제목 자체가 상당히 가벼운 의심작은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저는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과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제나 내일보다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하다. 이게 다 모든 게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내일을 얘기하는 것도 어제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우치는 것, 그게 핵심이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그러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한강의 기적입니다. 어르신들 6.25를 경험하신 어르신들 계실 텐데요. 6.25가 끝난 한국 경제 상황으로 가는 건 정말 처참했거든요.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순간에 세계인들은 한국을 보면 입을 쩍 벌리고 다물질 못할 정도로 한국 경제가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하지만 또한 굉장히 어두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나라 국가 존립을 거의 위협할 수준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잘 해결을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20, 30년 후에 40, 50년 후에 아주 암울할 수밖에 없는 일제 식민지 말기 혹은 한국 전쟁 직전 직후 혹은 60년대 이 정도의 어떤 암울했던 상황도 전적으로 배제는 못하는 그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사점으로 그러면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내일 장밋빛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보다는 자칫하면 내일 우리는 쓰러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직시를 못하면 우리는 내일 불행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문제에 집중하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법학도 공부를 해보니까 법학도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다루는 학문입니다. 제 친구가 판사가 있는데요. 저 판사 이 친구가 판사를 때려쳤습니다. 때려친 이유가 도무지 판사 이거 못 해먹겠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서류에 올라오는 결제 서류가 강간, 강도, 살인, 뭔가 이런 나쁜 뉴스만 올라오는데 내가 왜 하루하루를 이런 나쁜 뉴스로만 소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 판사를 때려쳤어요. 누구나 선망한 게 맞이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제학이나 법학이나 항상 그런 어두운 면을 보는데, 어두운 면을 집착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밝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보는 거다. 그 속에서 메시지를 잡아내고 실천 과제를 만들어 나가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진은 제가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산이 남산입니다. 시기는 이때고요. 1940년, 50년 이때입니다. 이게 남산입니다. 그러면 남산자락, 이게 이제 한강이거든요. 멀리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명동입니다. 명동인데요. 혹시 여기에 명동성당이 보이십니까? 이게 명동성당 건물입니다. 그리고 명동성당 길 건너편, 명동성당 길 건너편, 이게 영남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그림에는 이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위치상 사진을 더 크게 찍으면 위치상 이쯤에 남대문이 있습니다. 이게 남대문입니다. 이제 남대문 사진인데요. 이거는 1940년대 남대문 사진입니다. 네, 지금 보면 서울이 대단하고 하지만 진도국보다 못한 풍경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여기는 이제 많이 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제 오피스는 위치상으로 바로 명동성당 바로 앞에 이쯤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제 오피스가 있고요. 이게 이제 1921년 서울입니다. 네, 약간 위치는 다릅니다. 위치는 이게 이제 남산이 이게 서쪽이거든요. 북동쪽에서 찍은 거고요. 요거는 북서쪽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경복궁이고요. 남대문은 안 보이지만 이쯤에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 이 대로변이 광화문입니다. 이게 지금 광화문이고요. 광화문 끝에 이쯤에 남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오피스는 이쯤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1950년이니까 7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한 건 사실은 요거는 거의 우리나라 풍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만 요거는 이런 변화는 전 세계에서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이 기적을 만들어낸 힘이 어디 있느냐, 그건 결국은 경제 성장인데요. 경제 성장의 시작이 한국 전쟁 그 와중 53년 이때 60년대 이때까지는 그냥 바닥에 놓여 있는데 1인당 소득이요.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갑자기 쩍 늘어납니다. 이게 이때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발전됐던 시기인데요. 이 두 가지 때문에 2차 대전 이후로 전 세계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는 동시에 된 경우가 또 많지 않은데 한국은 그 두 가지가 거의 동시대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얼마나 약간 설명을 드리면 1960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가나, 수단 이런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1960년대가 딱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이 되니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8대 의료국가가 됩니다. 수출로만은 7등이 되고, 그리고 전체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전 세계에서 13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인당 우리 소득이 일본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식들 이름을 둡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거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일제시대 때 배를 타고 부산항이 방문하면 모든 선박 세관원들이 다 총칼찬 일본인들인데, 일본인들은 그 당시에도 한국인보다 키가 작았답니다. 덩치도 작고. 그런데 덩치 큰 하얀 옷을 입은 조선 건장한 사람들을 키 조그마한 일본인들이 총칼 차고 발로 차고 막말하고 막 일시키고 하는 그걸 보고 외국인 기자들, 여행객들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아니 왜 키가 크고 건장한 친구들이 왜 작은 애들한테 당하고 살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무려 지금은 우리가 일본을 앞서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 그걸 설명해. 총액에서 일본보다 앞서 있어요. 1인당. 예, 총액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일본이 2배 이상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더 크죠. 총액 사이즈는 총액으로. 이따가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사들 얘기를 할 때 1960년대에는 US 달러로 94달러밖에 안 했는데 20년 후에 그게 4배로 증가하고 다시 20년 후에는 또 4배 이상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고작해봐야 수산물 혹은 가발 이런 걸 수출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하이테크인 제품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수출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우리나라가 생산한 군수물자, 미사일, 헬기 이런 것도 정말 성능이 좋아서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만 해도 1970년에는 62세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20년 이상 더 늘어났고요. 이게 모두가 다 경제적인 풍요함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국가 GDP가 64년도에는 1조 원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015년에는 1,500조 원이 이릅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도대체 어떤 민족, 어떤 성향, 어떤 능력을 가진 이 사람들인데 이런 놀랄만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 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점.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림으로 보면은 이거는 1990년인데요. 90년에 이게 1인당 이게 1인당 소득이고요. 이게 전체 국가의 부입니다. 그래서 1990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이미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한 단계이긴 하지만 여전히 일본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그래프에서 우리나라를 0으로 기준으로 잡고 비교한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미국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은 월등하죠.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참 우리가 본받을 나라입니다. 또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변화가 오냐면 2023년, 20년 정도 후에, 30년 정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독일, 이 그림 보세요.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 보세요. 일본은 우리보다 밑에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1인당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약간 밑에, 원의 중심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체 국가의 부는 약간 우리보다 더 큽니다. 약간 더. 근데 저 큰 거는 인구 사이즈보다 약간 작은 정도.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일본인들 전체를 만나도 나 한국인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헛기침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여전히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고, 미국은 추격 불가한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은 대단하죠.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는 우리보다 개인 소득은 훨씬 낮은데 워낙에 인구가 수십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합쳐놓으면 이렇게 큰 국가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인구가 한 3억 정도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6배 정도 되는데 중국은 10억이 넘잖아요. 그 많은 인구가 3억 정도 되는 인구를 아직도 못 따라잡는 것은 총인구로 보면 그만큼 실력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드디어 이렇게 보면 전 세계 명실상부한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역시 대한민국은 대단하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제 어르신들을 보고 제가 그 존경의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모두 박수 한번 치시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대화 성공의 원인이 뭘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가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제 수출 주도 전략의 성공입니다. 1960년대에 국가주도로 종합공업을 육성했고 아무것도 없는 화학을판에 조선소를 세우고 화학매치를 세우고 이런 결정들을 내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거북선 나오는 종이 돈 가지고 와가지고 아무 시설도 없으면서 일본에 가서 그걸로 청와를 들여오고 이런 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건 정말 아주 맨땅에 얘기를 했는데 그 맨땅에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지고 거대한 고기들이 살게 되고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게 되는 이런 결과를 빚은 거죠. 그리고 8, 90년대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대외 개방이 쫙 됩니다. 전 세계 개방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들어오고 그래서 해외의 중요한 문화, 역사,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국내 것이 다시 나가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소위 시장이라고 하는 게 드디어 본격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해서 엄청난 경쟁력 있는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성기 영화배우 있지 않습니까? 안성기 배우께서 80년대 우리나라 영화 시장을 해외에 개방한다고 그러니까 박충훈 씨랑 둘이 머리를 깎아밀고 머리를 들러매고 영화 반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때 전 세계에서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대적하는 게 프랑스 영화였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영화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영화 시장 개방하는 거 반대한다. 한국이 맞다. 이 지지했거든요. 충무로 해서 엄청 대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었더니 정반대로 전 세계로 이제 K-드라마가 K-무비가 수출이 됩니다. 오징어 게임 수출돼가지고 얼마나 세계가 열광했습니까? 이런 일이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K-푸드, K-무비, K-팝, 뭐 K-드라마 모든 것들이 이제는 K자가 붙어서 전 세계로 나가는 이런 상황이 빚어진 거죠. 그리고 컴퓨터를 비롯한 이런 하이텍 제품도 이제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중요한 그 슈퍼에 가서 백화점 가서 전자제품들을 쭉 보면 이제는 일본 것이 없어진 게 이제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뭐 소니 이런 거는 패나소닉 이런 건 없고요.
삼성, LG, 전부 다 이제는 한국 제품들로 좋은 제품들이 깔려 있죠. 그 정도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조선 역사 이세영 교수님 역사 전공이신데 교수님한테서 이런 얘기하면 참으로 민망한데요. 조선시대 과거에 들어가는 게 참 문제도 많았지만 그래도 중앙 공무원을 시험을 봐서 선발하려고 했던 노력들, 그 노력 자체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놓고 그렇게 흔한 제도를 안 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열 하나는 세계에서 정말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 공부시키고 직장까지 구하는데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부모님들이 도와줬잖아요. 이런 문화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일본만 해도 그러지 않아요. 일본은 대학 가면요 일반적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그렇게 친근하지 않아요. 결혼식 하는데 헐레풀 만들고 집 구해주고 비용 내고 이런 거 없어요. 미국은 철저하게 그런 게 없고요. 근데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게 유지되면서 이게 교육열로 승화가 돼서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아마 가장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는 이 비율이 굉장히 더 높아요. 그래서 이 높은 교육열, 그로부터 나오는 높은 질 좋은 노동력 이런 것들이 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국가 주도로 뭔가를 했고 국민도 스스로들 뭔가를 많이 했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실패는 여러 번 있었지만 국민의 실패는 없었어요. 임진왜란은 정부의 실패거든요. 근데 국민이 성공했잖아요. 외환위기도 정부의 실패입니다. 국가의 실패인데 국민의 승리예요. 그래서 이겨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상당 과정을 기술을 할 때 정부의 성공이냐 국민의 성공이냐 둘 중에 하나를 끝에 고르면 어느 게 더 크냐.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잘해왔지만 국민이 했던 역할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지금의 성공을 이제 하고 누린 거고요. 이게 이제 대학교 진학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가던 시절이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굉장히 운이 좋았더라고요. 10명 중에 3명 정도 대학 갈 때 갔고요. 이세영은 더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굉장히 많이 대학에 가는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받는 박사학위 숫자들인데요. 최근 2년 전만 해도 거의 2만 명이 가까운 박사학위 나왔어요. 주로 이제 공과대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 나오는 게 엄청 중요하죠. 사실 요즘은 의대 하는데요. 의대에 가면은 의대에 가서 성공하는 친구들, 고만고만한 친구들, 실패하는 친구들 이렇게 다 나뉘거든요. 모두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친구들은 누가 성공하냐면 의사인데 기업형 의사 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인데 이 친구들이 소위 괜찮은 좋은 기업을 만들어서 대기업까지는 어림도 없고요. 중견기업 정도 수준의 사장으로서 성공하는 그런 지위를 이제 성공한 의사들이 누리고 고만고만한 친구들은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에 다니면서 돈을 잘 버는, 물론 삼성전자에서도 사장이 돼버리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지만 어쨌든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원급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친구들, 그리고 어려운 친구들은 의사협회의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거기 보면 매일매일 나오는 그 통계가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병원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좀 내 병원을 사가라 라는 광고가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오는 광고가 되게 많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광고가. 의사들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예를 들면 일본의 돈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심지어 야쿠자 돈도. 그래서 제 고등학교 친구는 의대 가서 의사가 됐는데 어쩌다가 야쿠자 돈을 써가지고 했는데 병원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살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공대를 졸업을 한 친구들은 공학 전문성을 가진 친구들은 성공을 하면 정말 크게 성공하죠.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특허를 얻고 그걸로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궈서 대기업을 팔거나 할 경우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윤을 얻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대에 공학계통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나오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수출품을 보시면은 어류, 그리고 가공품, 식료품, 산에서 나오는 철광석, 무연탄, 오징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불과 2년 전에 보면 이런 것들은 전혀 올라오지도 않고요. 최상위 제품들이 이제 주요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동안 한국전쟁 이후로 우리가 투자했던, 노력했던 것들의 성과고 그 덕분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성취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500대 기업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미국 MIT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하고 정치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요. MIT 대학은 공과 대학인데 하버드 대학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요. 전체적으로 공학 분야에서 1등인 나라입니다. 1등인 대학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있는 저하고 동갑인 에이스모글루라는 터키 사람인데 그리고 한국 여성의 부인인 로빈슨이라는 MIT 대학 정치학과 교수 이 두 분이 쓴 책에 나온 유명한 사진인데 이 위성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에 북한은 밤이 되면 시커멓고 한국은 이제 혼한 이 그림을 놓고 왜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다른가를 이제 비교 분석한 책인데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제도의 차이 때문이다. 제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성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의 차이, 그럴 수 있느냐 어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하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기다려야 될 중요한 역사적인 사례인데 12세기, 13세기에 당시에 미국이 어디였냐면은 베네치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베네치아 물 위에 있는 도시. 예, 베네치아 베니스 영화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보면 정말 하잘것없는 물 위에 있는 조그만 성 위에 주변에 시설물을 만들어서 거대한 건물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도시가 12, 13세기에 지금의 미국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무역의 대부분을 베니스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가톨릭 십자군 전쟁도 나중에 베니스로부터 돈 지원을 받아서 십자군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도 심해서 돈의 유역이 심해서 그거는 가톨릭을 위한 신성한 전쟁이 아니고 베니스를 위한 전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베니스에 의한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랬던 베니스가 어느 순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교훈을 이분들이, 저 두 분이 얘기하기는 베니스가 왜 망했느냐, 베니스를 그렇게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제도가 있었다. 놀라운 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했고 사회가 융성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제도가 없어졌다. 그 제도가 뭐냐? 경쟁 제도입니다. 경쟁. 나라가 부강해서 어느 순간에 이러니까 그때 이미 힘을 얻은 사람들이, 새로운 젊은 도전자들이 자기들을 기억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성공의 발판이 됐던 그 제도를 없애버려요. 그게 코멘다라고 하는 제도예요. 코멘다. 코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계약이라는 의미인데, 투자 계약, 협력 계약, 뭐 이런 의미의 제도인데, 이 제도를 기득권층이 어느 순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할 의욕도 없어지고, 그걸 위해서 젊은 애들이 의회에서 열심히 싸웠지만 기득권 세력한테 졌어요. 그리고 그 제도가 망가지고 쇠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 개개인들이 모여 살지만 우리는 어떤 제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도. 같은 한반도라고 하는 이 공간에 있지만 완벽하게 다른 두 현상이 빚어지는 이유는 제도 때문입니다. 제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젊은 사람이, 어린아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뭔가를 할 때 그 목소리를 얘들 허용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이제 라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젊은 아이들이 너 좀 더 생각해봐. 그게 말이 돼? 이게 이제 우리 흔히 하는 얘기지만 저도 제 아들에게 많이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그 베니스에서는 이제 라떼로 제 베니스가 넘어간 건 아니고, 당연히 경험이 있는 분은 어린아이가 어설픈 얘기를 하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한 번 더 생각해봐, 이렇게 다시 어설픈 생각이면 거기에 대해서 고쳐주고 도와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되죠. 상호작용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생각하는 거 다 좋아, 나는 신경 안 쓸게, 이거는 또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하고자 하는 거를 꺾지 않고 그거를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이거로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그 제일 핵심인데, 저기는 이제 오로지 한 사람만의 생각으로 지배가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오로지 유전자가 하나니까 한 사람이겠죠. 그 하나의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은 허용이 안 되니까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이었던 바락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소란스러운 거다. 시끄러운 거다. 어떨 때는 소리치고, 어떤 때는 물병 던지고, 어떨 때는 아우성치고 멱살 잡지만, 사실은 이게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더 좋은 것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소란스러운 것을 허용해야 된다. 그걸 허용하는 제도가 바로 발전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에서 우리는 소홀하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달성됐다는 게 이거는 한국 역사를 얘기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박정희 정신으로만 살면 안 돼요. 김대중 정신으로만 살면 안 돼요. 두 개의 정신이 공존을 해야 돼요. 그게 둘 다 실현됐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박정희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의 시대 정신이 우연을 통해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대표성을 가졌던 거고, 김대중이라는 분이 그때 그 시대의 우연을 통해서 시대 정신이 김대중을 통해서 실현이 된 거죠. 물론 그렇게 되기에는 그 두 분의 놀라운 노력과 이 분투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역사에서는 지금도 생명줄이다라는 거죠. 쉽게 꺾이지 않는 대단한 힘이 될 거다. 최근 한 30년, 40년 동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처음에는 잃어버린 10년 그랬습니다. 10년이면 되겠지. 잃어버린 20년이 됐습니다. 이제 20년이면 이제 우리 일어날 수 있겠지. 잃어버린 30년이 됐어요. 그럼 이제 30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본의 경제학자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우 유사하다. 한국이 일본의 길을 따라가는 것 같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다. 소위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에는 기업가 정신이 아직 살아있다. 저는 이게 일본은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자민당 하나의 정당으로 쭉 통치가 되어오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사회에서 순환되고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은 사라졌어요. 일본 분들은 굉장히 점잖고 깨끗하고 정의논문 잘하지만 사실은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누군가와 같이 논의하고 그걸로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고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인들만큼 겉모습에 친절함은 없어요. 일본인만큼 깔끔하게 정론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는 데는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어요. 기질이 좀 달라요. 원래 좀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정리정돈을 조금 싫어한답니다. 완벽한 정리정돈을. 너무나 깔끔하게 완벽하게 정리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모이면 약간 창의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대적인 거니까 이거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선생님들 저 본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정리정돈 잘하시더라도 어쨌든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차이를 가져온 건 뭘까? 그게 저는 민주화라고 봅니다. 산업화는 똑같이 겪었어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근데 민주화는 우리는 겪은 거예요. 일본은 겪지 못한 거고. 그래서 그 차이가 우리의 피의 흐름, 감정의 흐름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 차이가 이제 지금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려운 도전도 꺾이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부터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이야기였지만 지금부터는 약간은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제가 엄청 성장을 했지만 매년 성장하는 증가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신체 활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경제도 성장을 하면 다소 활력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한 몸은 나이가 들어서 그러지만 내 자식은 이제 새로 태어나서 쌩쌩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내 자식의 자식, 이게 전부 다 나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경제도 계속 쌩쌩함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아까 미국이 월등하게 앞서 있는 것은 계속 쌩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사실은 걱정스러운 대부분인데요. 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를 그 원인을 몇 가지 지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경제 성장의 전략이 이게 따라잡기 모방형인 측면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전 세계 정말 돈을 버는 거는 원천 기술입니다. 원천 기술. 무엇을 만들 때 냉장고가 있으면
냉장고를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아이디어. 거대한 배를 만들었으면 조선소에서 그 거대한 배를 만드는 그 기술. 컴퓨터의 원래 최초의 그 아이디어, 그게 원천 기술이거든요. 그게 미국이 가장 많고요. 독일, 일본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쉽게도 우리는 원천 기술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해외에서 원천 기술 아이디어를 사와가지고 우리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판 거죠. 이게 소위 모방형 따라잡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계에 다다랐다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 원인이죠. 그리고 저는 이 원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빨간색 이 선이 이런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체화된 기술력, 그것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파란색의 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김대직이라는 경제학자가 계시는데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5년마다 1%씩 떨어진다. 경제 성장률이. 그래서 조만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5년 1% 하락의 법칙을 내놨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암울하죠. 실제로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걱정해야 될 이슈고요. 두 번째는 인구입니다. 이게 한국전쟁 직후에 인구가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가듯이 갑자기 점프해서 쫙 닭포물선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2019년, 20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게 인구가 점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1960년대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이때 연령이 70세 정도 되는 연령이고요. 이게 이제 막 어린아이들이죠. 그래서 딱 피라미드입니다. 그럼 이때 구조는 뭐냐면 간단히 생각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 대의상명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한 시절이에요. 이때가. 근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 주냐면 지금은 이겁니다. 지금은 조금만 더 있으면요. 이제 자식들 한두 명이 내 부모도 아닌데 동양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속되면 여기가 대략 한 50세 정도 되거든요. 50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50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게 이 방향으로 바뀌려면 50년이 더 가야 되는데, 5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간단한 보장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이게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게 점점 줄어들면,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생산 연령이 항상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1960년대 생산 연령이 이 정도였고, 1915년, 17년 정도가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2070년이 되면, 지금부터 50년가 되면, 이제는 1960년대하고 60년대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때 되면 일할 사람도 없고 더 이상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인구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OECD 국가들의 그 출산율을 계산한 건데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 OECD 전체 국가적으로는 1.6명 정도 낳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명은 안 낳는 거죠. 그 결혼을 해도 안 낳고, 결혼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안 낳고, 그래서 1960년대 우리나라는 이 지금 주요 선진국 국가들하고 비교해서 출산율이 가장 높았어요. 근데 지금 1921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거고요. 그래서 70년대가 되면, 7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5% 이상이 이제 노인들이 됩니다. 65세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연령이 돈을 벌어서 이제 나이 든 분들을 공양을 해야 되는 불가능한 경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심정으로 비어성명되는 아이들을 계속 키우고 평생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지만 자기 부모가 아닌데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렇게 세금도 내고 그러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연령별로 결혼에 대한 태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통계청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만 보시면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 그게 이 파란색입니다. 짙은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옅은 파란색은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이 빨간색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노란색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 된 분들은 상대적으로 결혼해야 된다, 하는 게 좋겠다가 압도적이지만 점점점 젊은 친구들은 반대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지속되면 이건 참 걱정이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보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의견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민해야 될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빚어질까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 출산율이 낮은 이 문제가 이게 경제 문제냐 아니면 여성 인권 문제냐, 사실 둘 다 맞기는 해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 사회를 지탱할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경제가 망가질 거고, 그래서 경제 문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높게 생각해보면 제 어머니도 그렇고요, 제 누님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제 옆집의 누님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제가 63년생인데 대부분이 학교를 아예 안 갔어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데도 네가 왜 여자 주제에, 네가 왜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안 간 거죠. 그런데 제가 서울대학 들어갔을 때 서울대학에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성이 10%도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줄 아세요? 절반 이상이 여학생입니다. 모든 과에서. 옛날에 저 대학 다닐 때는요, 경제학과에 여학생이 한 200명 학생 중에서 2~3명, 5명이었어요. 지금은 반이에요, 반. 그리고 성적으로 매기잖아요. 졸업학생들 보면 1등, 2등, 3등, 5등 여학생들이 찾아요, 여학생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공기업의 시험을 보잖아요. 지원을 해도 졸업한 학생들. 그러면 공기업의 시험을 보면 거짓말 안 해요. 이 학생들이 더 많아요. 시험 성적으로 보면 이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합격해요. 그래서 나중에 카메라에서 오늘 자르시기 바라는데요. 어떤 일이 빚어지냐면 숫자 맞추려고 일부러 면접을 해요. 그 정도로 이제는 여성의 실력이 남성은 없어요. 스포츠 보세요.
여성 스포츠 골프 보세요.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똑같은 한국 남성인데 한국 남성들은 없잖아요. 체경주 한 번 하고 이제 못 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지금 몇 명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억눌렸었던 여성의 실력, 헌한 사람, 신사임당으로 대표됐던 우리나라 여성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실력, 그게 딱 이 순간, 역사적으로 딱 이 순간 꽃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꽃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꽃피우는 이 상황을 아직 우리 사회가 받아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여성들이, 그 실력 있는 여성들이 공기업에 갔어요. 정말 실력이 좋아. 근데 출산을 했어. 출산 휴가를 1년, 2년 갔다 왔어.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뒤처지잖아요. 경쟁에서. 그래서 여성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결혼 안 해도 돼요. 결혼해서 애를 안 낳겠다는 남편.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아이의 씨앗은 엄마 뱃속에 있는 거니까 엄마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프랑스가 1980년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프랑스 배우들 아랑으로 뭐 소피 마르소 워낙에 유명해서 그 막 책갈피 책 받침으로 막 그래서 사진 들고 다니고 프랑스가 전 세계 비세였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 인구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 우리는 결혼해야 결혼이라는 호rod에 들어올 수가 있지만 프랑스는 동거를 해도 결혼이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와요. 결혼한 상태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호적제도나 사회보장제도나 교육제도에서 혼인하지 않은, 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여성으로부터 낳은 아이도 똑같이 그런 사회제도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결혼한 걸 보고 혼인, 결혼하지 않은 걸 보고 비혼, 그래서 혼인 출생, 비혼 출생 이렇게 따지면 프랑스에서는요 요즘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60%가 비혼 자녀들이에요. 우리나라는 2.5%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올리지 않았지만 약간 통계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지만 우리나라에 매일 낙태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통계에 따라서 3,000명이 넘어요. 365일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르신들 대부분 지금 우리 남성들이십니다만 저보다 더 이렇게 열리셨을 터인데 그래도 많이 열어야 돼요. 많이 열어야 돼요. 내 자식이 딸이라는 이유로 내 부인이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내 밑에 부하 직원이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결혼 안 했다는 이유로 출산휴가 갔다 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출산휴가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119 승진해줘요. 연봉 올려줘야 돼요. 오히려 출산휴가 애를 낳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열정이 있고 실력이 있고 사회에 복귀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너의 정신을, 헌신을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정부에서 밀어줘야 돼요. 이런 분위기의 전환이 없으면 출생률을 그저 집 지어주고 돈 좀 지어주고 해서 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부영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죠? 부영건설. 요즘 부영건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자기 직원들 애 낳으면 1억씩 주거든요. 3명 낳으면 임대주택을 줘요. 근데 그분은 거짓말이 아닌데
그분은 부영건설은 다른 건설사하고 다른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건설사들은 선분양 후 건설이에요. 돈을 먼저 받아요. 앞으로 살 사람들로부터. 그러고 나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부영은 돈이 많아서, 캐시가 많아서, 현금이 많아서 일단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그걸 안 팔아요. 임대를 줘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가 돈이 있어서 지어서 임대받기 시작하면 매달 현금이 도졌습니다. 정말 현금이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애를 낳으면 진짜로 1억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직원들은 애를 낳고 실제 부영 회사로 들어가려고 신입사원들 경쟁률이 높아졌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에게 돈을 주고 지 혜택을 주면 실제로 애를 낳을 거냐 그러면 설레설레해요. 확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여전히 출산했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이 따르면 결국은 선택을 달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민주화를 이뤘지만 그 민주화의 환경에 의해서 그 씨앗으로 인해서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적인 그런 자기 정신이 살아있고 여성들도 이제는 꽃을 피우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되는 제도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근심스러운 인구의 감소라고 하는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제 의견에 어느 정도 좀 동의하십니까? 수긍 가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발표를 쭉 끝낼까 아니면 조금 쉴까요? 어떻습니까? 예? 5분 시작할까요? 그러시죠. 시작할까요? 네,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세 번째 좀 안 좋은 아무런 이야기인데 소득 양극화입니다. 소득 양극화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은 OECD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작년도 6월달에 노인 빈곤율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이 쭉 이렇게 나라마다 높은 나라가 있고 낮은 나라가 있는데 낮은 나라는 프랑스, 덴마크, 유럽의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높이 있는 나라가 누구 아시겠습니까? 네, 저게 우리나라입니다. 저거는 65세 이상 연령대의 소득, 그래서 돈이 남은 편이시고요. 물론 이제 65세 이상이시지만 거기에 이런 시도 계시고 다르죠. 굉장히 편차는 큰데 어쨌든 일정 수준 이하 소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연령대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의 상위 10%와 하위 10%의 비중을 놓고 봐도 이쯤 되면은 부자가 강남성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위치인데요. 꼴찌가 아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소득 양극화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이해지 우리나라인데 굉장히 높죠. 1등은 아니지만 아무튼 선도 그룹에 있는데 좋은 흥의 선도는 아니라서 그리고 이런 빈곤율에 영향을 받은 사실이 있겠지만 전 세계 자살률을 국가별로
순서로 세우면 이게 K와 코리아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자살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 인구. 노인들이 최근에 그동안 가장 높았고요. 아주 지금 최근에는 젊은 아이들의 지금 자살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갖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빠진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젊은 층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고요. 서울에 가면 마포대교라고 가보신 분 있습니까? 마포는 종점이다 해서 그런 한큰 아닌데 그 나이가 전 세계에서 뭐라고 알려져 있고 자살의 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포대교에서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포대교를 지나면 한강대교에서 자살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팻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시오. 그래서 자살이 젊은 아이들이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 기반으로 자살을 많이 합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대학교 진학 결과가 나타나면 자살 많이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공부 국가이렇게 뭐라고.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다인 것처럼 몰아붙이잖아요. 사회가, 가족이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난 이게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런 지역에서 인구 변동이 이렇게 전체 도시와 대도시, 구도시, 신도시, 농촌 이렇게 쭉 이렇게 인구 변동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피라미드 구조 봤잖아요. 봤던 것처럼 젊은 아이들은 주로 대도시를 선호하죠. 대도시를 선호하고 도시 쪽에는 젊은 층이 많죠. 상대적으로 피라미드 모양을 갖는데 농촌일수록 젊은이들이 빠져서 일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지역을 다시 시군 이런 걸 다시 나눠서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유기되는 형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이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인데 이 좋지 않은 이 그림. 이 그림이 현재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현재 유지역이 되죠. 현재 우리 구조를 다닌 거고요. 이게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구조. 여기가 지금 이빨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청년과 중년이 모두가 다 빠져나가는 구조. 이 구조인데, 이거는 안 좋지만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건 좋은 거고요. 근데 이 두 개는 안 좋은데, 이 안 좋은 것 중에서도 이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멸형입니다. 소멸, 없어질 운명에 처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또 고령자 비율이 더 엄청 높아요. 다른 데 비해서.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지도에서 이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이 녹색 있지 않습니까? 녹색은 유지형, 그리고 이 파란색은 청년들이 들어오는 곳. 이곳이지 않습니까? 서울, 세종, 뭐 이런데, 여기가 세종이죠. 그리고 여기 군산, 전주, 광주, 목포 일대, 그리고 부산 인근 뭐 이런데, 부산의 구도심은 이제 망가지고 있고요. 신도심 쪽에 좀 증가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 노란색은 이 중년이 나가는, 가장
보면 청년은 좀 유지가 되는 곳이고, 이 짙은 이 주황색은 이 청년과 중년이 다 같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소멸령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보면, 제주도는 이제 이게 쪼개져가지고, 이게 색깔이 좀 나뉘는데, 참 북제수가, 남제수가 굉장히 좀 다른 게 특이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진도는 소멸위험지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전국의 대부분이 소멸위험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그림을 더 나아가서 2070년대 이렇게까지 쭉 나가서 예상을 해보면 서울도요, 인구도 다 이제는 없어지고 인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하는 것은 세종으로 나옵니다. 세종. 그래서 하여튼 전국이 지금 큰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 이런 인구 이동을 고려해서 인구 증가에 순위하고 사람들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또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 전환항공한 순서를 정해보거든요. 2015년이긴 합니다. 근데 좀 옛날 거긴 하지만 어쨌든 당시에 가장 좋은 인기 있는 지역이 나주였어요. 전남에서. 그리고 광주의 광산구, 광양시 등등이고요. 우한, 순천, 장흥, 완도, 그리고 해남, 진도. 그래서 진도가 좀 그렇게 순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1등이고 밑으로 쭉 가니까 진도는 200등 근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기에 있는 곳과 여기에 있는 곳의 차이는 뭐냐면, 이 차이는 뭐냐면 인구 증가율 자체는 똑같지만 새로 유입되는 숫자는 여기는 굉장히 많고 여기는 많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군과 이 군은 자기 군 이외의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어필을 여기는 제대로 하고 있고 여기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도는 약간 이 선상에 근처에 있어서 약간 그래도 뭐 태어난 만큼은 나름 유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니 진도는 똑같은데 태어나기를 아니 진도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얘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지? 이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미 지금 젊은 아이를 낳는 그 그룹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게 하는 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거는 한계에 붙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도시와 그 각 권역점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서울도 인구 이동이니까 전국 단위에서 보면 전국에서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다 0이 될 거고요. 서울은 2003년부터 지난 20년 동안 줄기차게 빠져나갑니다. 서울도 인구 감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빠져나가고 대구도 빠져나가고. 근데 이 중에서 증가하는 데는 어디냐면 인천이 조금 증가하고요. 빠졌다가 증가했고 최근에 다시 좀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증가세가 좀 있고, 그리고 세종시가 만들어진 이후로 쭉 2층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놓고 보면 경기도, 강원, 충북, 충남이 계속 증가해요. 지금 강원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강원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충청, 충북이 다 같이 증가합니다. 세종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생겨서 그 효과일까요? 어쨌든 이렇게 충남, 충북이 증가합니다. 근데 줄기차게 빠지는 건 전남입니다. 경상북도도 줄기차게 빠지긴 해요.
어쨌든 우리 전산부이 계속 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래도 뭐가 있길래 증가하지? 우리는 뭐가 달라서 빠지지? 이걸 이제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인구수가 엄청나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처지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1인당 개인 소득을 놓고 봐도 이게 굉장히 영향이 큰데 계속 빠졌다는 경상북도,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전남 이건 낮잖아요. 전북도 낮고 제주도는 낮기는 하지만 제주도라고 하는 지리적 특성이 워낙 강해서 그래서 이율이 따라서 그쪽 카페하고 많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광적 특성이 강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낮은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시 지역 내 경제활동 지수로 평가를 해보면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쭉 놓고 보면 이 빨간색이 제일 아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약간 막 이렇게 엇갈리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우리 호남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충청도고요. 지역 내 경제활동이 굉장히 잔존해 있는 거예요. 충청도가. 그리고 충청도가 최근에 그 탄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도권 인근에 새로 공장을 신설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히려 또 서울에 있는 공장도 많이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는 공장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배후 지역을 선택을 할 때 충청도로 많이 가요. 그리고 충청도에서 혜택도 주고 그렇게 해서 탄력을 받은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미 충청도의 이 총생산 수준이 지난 20년간 기준으로 수도권을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지역, 대구, 경북, 호남, 부산을 비롯한 동남 지역, 이 세 군데는 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우리 봤던 지속적인 지난 20년 동안 인구 유출, 그게 이 그림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경제 성장률인데 성장률을 놓고 보면 1990년에서 2010년, 20년 동안은 호남 지역이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수도권하고 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서 2020년 이때 갑자기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요. 이런 게 이제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뭐가 문제냐? 이걸 이제 조금 더 고민해 보기 위해서 소위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뭐냐?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우리는 노동, 자본, 총노동, 생산성 이렇게 세 개를 얘기를 합니다. 노동이라는 말 그대로 인력이죠. 또 다른 말 인재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리고 자본은 물질인 장비입니다. 공장이나 기계가 있어야 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대를 똑같이 졸업했어도 왜 서울에 5대 병원으로 가려고 하냐? 5대 병원이 좋은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의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 병원은 재정이 약해서 좋은 기계를 못 가지고 있어요. 그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당장 눈에 보이게 활용되는 생산 요소는 아닌데 이게 제도이고 시장이고 상호 신뢰이고 리더십이고 이런 거예요. 결국 사람 문제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기가 많고 사람이 많아봐야 사람 간에서 신뢰가 없으면 아무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면 물건을 만들어봐야 그게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없으면 기업가들이 기업가 정신을 상실해버리고 없으면 말짱 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 제도
민주화, 시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가 그 조직의 운명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선진국일수록 이 총무노조 생산성이 중요합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래서 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이 총무노조 생산성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한때는 높았지만 최근에 떨어지고 있어요. 총무노조 생산성이.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역사를 얘기할 때 또 죄송합니다만 그냥 사람 숫자가 아니잖아요. 역사를 얘기할 때 사실은 제도의 변화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진국 그룹에 들어와서 선진국 그룹을 유지를 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될 측면이 있어요. 출생률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출생률의 문제는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노동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우리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허용해 왔는지 반성해야 되는 대목도 있고요. 그게 아직 미처 제도화가 되지 않아서 그걸 새롭게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 대목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는 조금 더 동반 성장하는 그런 차원의 고민을 하면서 같이 함께 뭔가를 만들어나가는 이런 노력들 맞들면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성과가 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그런 걸 잘해내는 국가일수록 선진국으로 더 발돋움하고 계속 나가는 거죠. 그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선진국이었다가도 떨어지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 YS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을 했던 대학 의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이름은 선진국 대회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지만 실상은 우리 중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각오해서 더 나가야 될 과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남아메리카 국가들 당시 한때는 1960년대 브라질이 전 세계 6등 국가였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한참 못하면 걸어 떨어졌잖아요. 그런 게 제도의 차이입니다. 제도가 한때 삐끗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추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소별로 해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호남 지역을 놓고 보면 호남 지역의 이 경제 구성 요소별 이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스럽다라는 거고요. 이 정도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들 4가지였는데요. 좀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 우울해지고 좀 속상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좀 송구하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데 세상은 갑자기 마음먹었다고 해서 확 바뀌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기적을 이뤘던 것처럼 민주화를 해냈고 산업화에 성공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잡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진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농업은 전국 단위에서
외국인 노동 인력이 70%예요. 어른 50%를 평균 숫자가. 그래서 아마 지금 해외 인력이 한 150만 명 정도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우리나라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굉장히 작거든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 규모 정도 될까요? 뉴욕주가 있는데 뉴욕주의 절반이 지금 우리나라 딱 남아있습니다. 한반도하고 사이가 같아요. 뉴욕주 전체가. 근데 거기에 그 조그마한 지역에 우리는 지금 5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에 15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지극히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외국인 인력을 훨씬 높여야 돼요. 몇 배로 더 높여야 돼요. 당장 높여야 돼요. 이제 당장 높이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죠.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우리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어쨌든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가 해결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 요인에 너무 처참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시사점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걸 반등시키려면 창조형 인적 자본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아까 모방형 인적 자본 한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창조형 인적 자본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총 요소 생산성도 증가하고 노동 생산성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도 제고가 될 수 있고. 근데 잘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제가 60, 70년대, 80년대에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닐 때하고 지금 시점의 학교들의 교육, 아이들 공부하는 걸 놓고 보면 여전히 암기 공부하는 게 시면 기울이고요. 대학 시험도 다 그런 식이에요. 그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오랫동안 이 교육 제도의 변화가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도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불구하고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의 교육 제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이들한테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네 생각이 뭐냐고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학교 선생님에게 뭘 배웠어, 그로부터 뭘 이해했는지를 묻는 반면에 이스라엘에서 넌 무엇을 생각을 했는데? 라고 이렇게 너의 질문이 뭔데?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잡아주는 것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가 탈무드에도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 기본권 이슈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그게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림이 하나 좀 있는데, 이게 창의성과 관련된 되게 재미있는 통계입니다. OECD에서
조사한 데이터인데 창의력과 수학과 관련해서 전 세계 나라 아이들을 15살짜리 아이들을 비교를 한 거예요.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싱가포르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등을 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15살짜리 아이들이 뭐 특별히 뭘 많이 암기하고 그랬다기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자기 기질이 좀 영향을 많이 중간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2등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싱가포르는 1등은 아니지만 상위 부분에 있어요. 아, 나 좋아, 행복해. 그래서 나의 창의적인 수학 공부를 계속할 용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나 이게 행복해.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떠냐면 꼴찌예요. 아, 나 창의력은 있는데 학교 가는 게 지겨워. 막 내 친구가 죽고 대학 못 가면 병신 취급받고 아, 나 지겨워. 나 그래서 막 이 세상에 대한 기억 모르겠어.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자살하고 막 박탈감 느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요, 이 행복하다는 게 우리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위에 즐기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저는 사실은 이 문제가 다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가 이 실력이요, 이 차이가 이게 최근이거든요, 최근. 근데 이게 더 지속이 되면요, 모든 것의 근원이 저기에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사회인대 학교라는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감을 못 느껴요. 그러면 작은 사회에서 행복감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 큰 사회에 나와서 행복감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우리 아이들이 남녀 아이들 다 불문하고 결혼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이 크고 등등 하는 게 자살률도 높고 그게 저는 이런 것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타고난 역량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역량에 계속 물을 주고 키워서 행복감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뭔가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지난 멤버의 답변에 넘어가고요. 진도 이슈와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을 드리면 진도 경제 어제 오늘 내일 어려운 과제가 있는데요. 아직은 뭐 전혀 어떤 생각이 없습니다. 뭔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하고 있는 지역 왜 잘하는지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진도가 가지고 있는 진도만의 어떤 장점 그래서 또 진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우리에게 비교 우위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진도 고유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 아직 저는 잘 모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문화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베니스 영화제가 있는데 그때의 그 베니스인데요. 베니스가 문화도시로서 이제 지금 자리매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니스가 했던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혹시 좀 배울 바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됐는데 혹시 한분 질문 있으시면 5시 여기 뒤에 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많이 하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선진국과 후진국에 지금 선진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평균 소득 격차가 몇십 번을 보니까 1등하고 제일 최하고 제일 최고 차이가 50배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독일은 어떠냐? 10배랍니다. 제일 최고 소득자와 제일 저소득자가.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좀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소멸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렇게 정부에서 돈 조금씩 주고 이런 것, 집 앉아서 던져주는 것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려면 발 먹고 나가야 됩니다. 아니 정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없는가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정부에서 아마 비슷비슷한 질문들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정책 이슈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재원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사회적 동의를 합의를 구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소득 격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 돈을 좀 내서 사회에 기부를 해서 그걸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기업인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수조원씩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들은 은퇴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싹둑 잘라서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워렌 버핏만 하더라도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기부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없어요. 그리고 정부도 국민들의 그런 문화 탓일까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세금이나 돈 다른 형태로 기부의 형태로 있는 분들로부터 받아서 나누는 이 정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누군가가 선거에 출마하면 아마 떨어질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게 좀 많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건 네 탓이지. 우리 속담에 그런 말 들으니까 내 얘기를 할 때는 나만 보고 남을 안 보고 남 얘기를 할 때는 남만 보고 나는 안 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큰데 그러니까 제가 경제적인 전체 수준은 평균적으로 프랑스하고 이제 비교할 수 없게 비슷해졌거든요. 프랑스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당당한 수준이 됐는데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프랑스보다 10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좀 민망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윗세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아랫세대 애들도 비슷하게 품박이로 갈 거고 그래서 점점 더 아이들이 개인주의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문화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이들 예를 들면 교실에서 그 선생님들이 성적 좋은 아이와 안 좋은 아이를 인간적인 대접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쟤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정말 쟤는 인간이야. 쟤는 훌륭한 아이야. 쫓겨판쳐도 쟤는 훌륭한 아이야. 괜찮아. 인품이 좋아도 성적이 안 좋잖아. 쟤는 넌 참 문제야. 이런 게 제가 지금 선생님들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과도한 경쟁, 학교 성적 경쟁이 이런 문화를 좀 가져온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서로 협력하고 융합하고 나누는 이런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하면서 학부형들이 태클 들어가요. 서울에 아주 유명한 자유과관에 존재하는 학교의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출신이 워낙 강한 분이라고 해서 이런 말하는 게 제가 공개되는 게 불편해질 수가 있을 정도여서 아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학교가 굉장히 훌륭하게 아이들을 키워내고 몇 년 동안 했어요. 생긴 다음에.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왜? 학부모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학 입시가 중요하지, 입결이 중요하지 이렇게 막 가는 거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바뀌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또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부가 이런 불평등 요소를 앞장서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통탄하게 책임을 묻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사회, 우리 구성원 모두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하면서 좀 고쳐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해 연말에 그래서 이제 동반성장 했던 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만 서로 나누는 경제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정찬 총리께서 제 은사이시는 고분이 동반성장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국의 총리를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으로 돌려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업들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공기업들로부터 어느 날은 뭐 서울대 그 오피스에 편지와 비판하는 편지와 날카로운 뭔가 다 꼽혀져 있어가지고 뭐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 게 물론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종속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불평등은 안 좋은 거거든요. 고대 역사를 봐도요. 그리스에서 시작된 고대 역사를 쭉 봐도 많은 국가가 불평등의 신화로 망가졌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지난 수백 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형성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분별력들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 에너지가 어느 순간 발현돼서 굉장히 그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정부에 있지는 않아서 정부에 제가 지휘를 맡고 있는 건 아니어서 제가 또 진단을 선생님 참 말씀드린 되게 이 낮은 학교 행복감 이게 문제가 어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그냥 선생님 잠깐 이 문제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문제다. 네. 딱 하나만 집중해서 선생님 지적하신 성적 문제 그거 네. 시간이 나중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기초 체력이 되는 그
그 포텐셜 그로스 레이트를 이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제 기억으로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아마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뭐 쇼크 뭐 이런 기사가 떠서 심지어 OECD에서는 2% 깨지고 금년에는 뭐 1.7% 정도가 되거나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 성장률은 더 떨어지는데 경제 성장률은 또 거기에 도무지 이제 미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그 양극화가 심화가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들은 도달하고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들은 이제 살아나가지고 기업의 양극화가 개인의 양극화로 이렇게 전이되는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성장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같은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혹자들을 하고 있지요. 국가 존립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이제 경제 민주화나 이런 데 비춰 보면은 분명히 역행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위원님 그 강의는 제가 못 들었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국가 존립을 위해서 큰 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 경제 측면에서는 동반 성장 전략하고는 또 이제 판이 다르니까 그래서 위원님의 그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자료에 보니까 37쪽에 그 가계 부채 비율을 이렇게 연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과 또 그 안에 있는 그 동유럽 국가, 몇 개 국가들이 대체로 보면 그 가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경제 어떤 그 스트럭처상의 문제가 어떤 그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질문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둘 다 아까운 질문이신데요. 대기업이 그 해외 나가보면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독특한 나라거든요. 가보면은 미국은 인종이 아주 다양하고요. 전 세계 처음 보는 인종들이 막 무수히 많고요. 그 뉴욕 거리에서 보면 막 컬러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의 나라도 아니구나, 어느 누구의 나라도 아니구나. 이건 지구상의 모두를 위한 나라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어떤 나라가 부각되는 그 과정은 어떤 기업이 어느 나라 기업이 미국에 수출을 하느냐 이게 이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다, 뭐 LG다 이런 것들이 한국을 드러내는 상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국제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게 국가의 부를 상징하는 매우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 OECD에서 내놓은 통계인데 그 선진국일수록 OECD 국가에서도 20몇 개 되는 국가들을 쭉 이렇게 순서를 쭉 세워놓고 보면 1등인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그렇지 않은 국가까지 잘하는 상위국으로서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순서를 쫙 매기고 그 다음에 이 국가들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 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을 따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대기업이 더 강한가, 중소기업이 더 강한가. 못 사는 나라일수록 어떤가. 이 질문을 이제 대답을 보았는데 어디일 것 같습니까?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중소기업이 더 강하다. 그러면 한 분, 두 분, 그다음에 아니다 대기업이 더 강하다. 중소기업이 더 강하다. 그게 답입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9988은 아닌데 아무튼 이제 9988이라는 말이 워낙에 이제 유명하게 쓰이는 표현이니까 그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건데 99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모든 기업들의 99%는 중소기업이다. 우리나라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88%는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그리고 뒤에다가 50을 붙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생산하는 모든 부의 50%는 중소기업들이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도 9988은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전체 부를 생산하는 비중이 잘 사는 나라에서 더 높아요. 대기업이 총 생산하는 것보다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게 더 높아요. 전체 노동자의 88%고 전체 기업의 99%면 조금만 더 잘하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에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중소기업을 다른 말로 이제 허리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허리.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를 하나 만들면은 지금 이제 배터리 전기식으로 바뀌니까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기계식일 때는 하청 업체들이 그 부품이 2만 개 이상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부품당 한 회사가 만든다고 치면 2만 개의 회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대기업은 현대차는 2만 개를 자기가 다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하청을 주죠. 그럼 그래비를 가져와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현대자동차의 퀄리티는 현대자동차는 교양학생 지휘자이고 부품 하나하나는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만든 거죠. 중소기업들이.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이 중요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소재 부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소재 부품 산업이 우리나라 되게 취약해요. 취약합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때 제가 주장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4대강 사업하지 말고 그 수십조 되는 돈으로 소재 부품 산업을 일으키자. 그때 그렇게 했으면 일본으로부터 소재 부품 공격을 안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소재 부품 산업으로 우리가 컸을 거예요. 소재 부품 산업 벨트를 만들어라. 근데 여전히 우리는 소재 부품이 예전보다는 낫지만 이제 취약해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사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들 가운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은 이것을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이것을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이 만들어내는 이런 제품의 모든 하나하나를 구성 요소들을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최종적으로 삼성과 현대와 LG 등으로 브랜드화해서 해서 그런 겁니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물론 만제품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 경제가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혁신이 필요하거든요. 혁신은 가장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을 더 잘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더 잘 되게 하는 것을 대기업이 잘할까요? 경제학자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대기업이 잘할까요? 중소기업이 잘할까요? 중소기업이 잘한다는 겁니다. 왜냐? 대기업은 나는 이미 시장을 갖고 있어. 나는 힘이 있어. 이윤이 와. 그래서 새로운 요소를 못 보는데 반해서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올인해서 거기에 한번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J 때 정보통신 IT 산업 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경험치가 이런 겁니다. 벤처 회사는 정부의 목적이 10개를 지원해서 9개가 성공한다? 1개가 성공한다? 어떤 게 답일 것 같습니까? 1개가 성공한다. 1개가 성공하면 그 1개가 그 사회를 먹여 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벤처 중소기업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또 벤처 중소기업들의 사장들의 전문성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기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 이런 벤처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해내느냐 이게 핵심이고 그런 데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대기업이 뭔가 하나 있다가 망하면 대기업이 오가지잖아요. 휘청하잖아요. 그 대기업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아주 대기업들이 시기를 못 쳐서 타이밍을 못 쳐서 분명히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외국에서 검토하지 마라고 하는 매니지먼트의 명예에 의해서 스탑했다가 다른 기업들, 다른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서 망가지는 세계적인 그룹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소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또 이 중소기업이 잘 되면 또 워낙에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젊은 친구들은 그걸 성공하면 삶이 또 확 피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계부채.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다 그 복지국가죠. 굉장히 잘 되는 국가죠. 잘 되는 국가고, 이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비교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 있잖아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세금을 낮추겠다고 하는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져요. 다릅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 사회가 굴러가는 이게 다릅니다. 네.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정말 우리 같은 꿈인데요. 내가 은퇴를 앞두고 40, 50 이제 돼가고 있어서 조만간 이제 은퇴일 텐데 그렇게 가정을 하죠. 근데 내가 한 20년 동안 대학 졸업하고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기술자로서, 사장으로서 열심히 뭘 해왔어요. 근데 나 인생 바꾸고 싶어. 그래서 대학을 좀 다시 가고 싶어. 그래서 인생 이부작을 위해서 대학을 가잖아요. 40, 50대 그럼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줘요. 생활비까지. 이렇게 그게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부채 규모, 부채의 의미가 달라요. 부채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허덕이면서 못 갚아서 부도에 노출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반해서 여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부채를 얘기할 때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에 있는 이 나라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갚아도 되는 걱정은 없는데 아무튼 전체 정부 정책과 아무래도 돌아가는 이 부채 구조가 우리랑 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꿈 같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네들 나라도 이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러한 혜택을, 사회가 주는 혜택을 소수의 사람들이 남용한다. 자기 기본적인 이런 사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려면 일단 세금을 무지막지 걷어서 내 세금을 70%를 걷어서 무지막
똑같이 세상에 뿌려진 사람들이 나눠주는데 첫째, 정부가 제대로 나눠준다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걸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고맙게 쓰면서 자기들도 열심히 해서 사회에 다시 돌릴 거를 전제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능할까요? 일단 그게 돌아가기 시작해서 뭐가 되면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 나라가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기 북부형 복지국가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그 동반성장의 차원에서 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래서 그 프랑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프랑스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일단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가운데 좀 이렇게 서서히 좀 변화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